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현재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특히 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국내 아동가족복지지출 실태 OECD 34개국 중 32위. 올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아동 청소년 복지 예산 비중 0.1%. 극심한 불균형에 처해 있는 우리 사회의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동 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복지시설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를 비롯한 현장 활동가, 학계 전문가 등 600여 명이 자리를 채워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발전 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어떤 수준이 여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양질의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는 게 기존의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열악한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 지금의 이 후원 비율이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진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이라고 하는 정익준 교수님의 제언처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 금액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재정 마련에 있어 다각도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현재 노인의 기준 연령은 65세입니다. 대한노인회가 길어진 평균 수명에 맞게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조정이 이뤄지면 노년층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70이요. 요즘은 한 70?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노인의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이러한 인식 변화에 맞춰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복지 혜택을 줄여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노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이용 연령대도 변경돼 노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대가 높아지면 혜택을 받는 시점도 그만큼 늦춰지게 되지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은퇴 시점을 늦추거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없이 기준만 높이는 건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에서 좀 그런 노인애들 활용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면 굳이 그 연령 받아먹고 하는 사람들이 좀 그거 안 받아먹고 난 그리 가겠다 이거요. 솔직히 말로 20만 원 받아서 30만 원 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오는 7월부터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라면 먼저 긴급지원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원 대상자가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확인할 때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후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돼 4인 가구 기준일 때 소득이 월 309만 원 이하라면 갑작스런 위기가 왔을 때 정부로부터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법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요양병원 대표이사 조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말까지 서울 강서구에 불법 요양병원을 개원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84억 원의 의료급여를 타내 챙기고 요양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신모 씨 등 납품업자를 협박해 납품대금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원 명단에 사망자 이름을 넣거나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로 총회가 열린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불법으로 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대학 축제가 한창인데요.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그저 즐기기 위한 축제가 아닌 나눔의 의미를 더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오나경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서로를 향해 물총을 쏘며 즐기는 대학생들, 동심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대학 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물총축제 기브앤테이크 행사입니다. 매년 먹고 마시는 축제이기보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대학 축제가 술판에 지나친 노출까지 더해지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즘, 축제도 즐기며 학우들을 위해 기부금을 마련했습니다. 별로 기대 없이 처음에 기부를 하길래 값도 저렴하고 해서 그냥 참여했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제일 축제 중에 3년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날 행사에서는 물총, 기브앤테이크 면티, 수건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팔아 기부금을 창출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지방대학의 건전한 축제 문화 바꾸기 시도가 다른 학교로 번져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부산에서 복지TV 뉴스 오나경입니다. 책보다 전자기기에 더 익숙한 요즘 아이들. 책을 읽을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경기도는 행복한 책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형 버스가 들어옵니다. 줄지어 버스에 오른 학생들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놀이터에 온 듯 왁자지껄해지는 버스 안. 이 책 저 책 꺼내어 읽어보기 바쁩니다. 책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동화 구연을 들을 수도 있는 만능 놀이터입니다. 도서실에 없는 책도 많아서 엄청 좋고요. 버스에 이렇게 책이 많다는 것이 신기해요. 행복한 책버스에 있는 책은 약 2,700권. 행복한 도서관 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행복한 책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농어촌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5인승 버스 진입이 가능하고 주차 공간만 확보된다면 어느 곳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한 책버스는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비디오를 틀어주거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넣어서 단순히 도서관이 아니라 그런 놀이터 형식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동 도서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도 구비돼 어머니들이 같이 와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 앞으로 경기도 행복한 책버스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의 지역축제 같은 곳에서도 도민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5년 경기도 장애인 풋살 대회가 오는 31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 풋살 파크장에서 열립니다. 경쟁이 아닌 화합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16개 성인 풋살팀이 참가합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8일 서울 강서 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강사와 특수 제작 차량 등을 갖추고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을 돕습니다. 장애인 인형극 동아리 깨비랑이 6월 2일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구리를 공연합니다. 거꾸로쟁이 청구리는 전래동화 청개구리를 각색한 작품으로 관람 대상은 제주 시내 어린이집 4세 이상의 아동입니다. 관람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창원시와 경남 척수장애인협회 창원시 지회가 제7회 창원시장배 영남장애인 탁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 5개 지역의 교류전을 통해 탁구 동아리 동호인 간의 친선 도모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유대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 선수와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탁구 경기와 점심 식사 등을 함께했습니다. 포항시가 명품 교육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 123명을 교육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시는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열린 교육시정 추진으로 고품격 교육도시를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제철서 초등학생들의 합창 공연을 시작으로 희망창조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교육 모니터 10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 규제개혁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용인시는 전국 대도시 최초로 각 구청마다 인허가 전담 창구인 건축 허가과를 설치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전국적 모범 사례를 도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로 장애인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됐던 원주 길의 사랑의 집 사건 피해자들이 48년 만에 가해자 장모 씨와의 지독한 악연의 끝을 맺었다는 일명 기사인데요. 2년간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끝에 법원이 피해자 3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이후 피고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는 기사입니다. 법원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출생 신고 당시 15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 19일 제주에서 개막한 제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끝으로 지난 22일 막을 내렸다는 기사입니다. 시도별 순위는 경기도가 14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1위에 올랐고 울산과 서울이 뒤를 이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호 신문에는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각 종목별 경기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 19일 발달장애인법의 구체적 내용이 담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장애계가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는 기사입니다. 장애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에 발표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이 규정됐을 뿐 여전히 구체적 내용은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돼 있으며 발달장애인법은 오는 1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햇살이 따뜻했던 어느 날 아파트 앞에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한 사람. 이 남자는 햇살이 너무나 받고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경찰의 도움으로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던 그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햇살이 전부였을까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 지원 서비스. 그러나 사진 속 남자는 장애 등급에 묶여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누운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경찰의 도움이 마냥 따뜻하게만 보일 수 없는 이유 아닐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